그날 밤 고성이는 집무실 창가에 기대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지역 모친 장례 디데이, 유라 공감 피크. 고성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눈동자는 냉랭했어요. 힘들겠지, 유라야. 그러라고 만든 밤이니까. 책상 위에는 하루치의 통화 내역, 의전 동선, 병원 수술 스케줄, 재단 행사안이 깔끔히 묶여 있었고, 그 옆에 그녀만의 감정 캘린더가 펼쳐져 있었죠. 날짜별로 특정 인물의 심리 최저점이 표시돼 있었는데, 그중 가장 굵은 붉은 동그라미가 오늘에 둘려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상황을 수치화하고 타인의 감정을 변수로 취급해 왔습니다. 눈물은 결정을 빨리 하게 하거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날. 그녀는 알았어요. 오늘 같은 밤이면 은호가 가장 흔들릴 거라고. 그래서 바로 오늘 간이식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변수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난 새벽 보유원 대문 앞에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었거든요.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한우진. 찬 이슬이 내리는 어둠 속에서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아니길 바랐어.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가늘게 떨렸고 눈빛에는 후회의 그림자와 마지막 기대의 잔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우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먼저 맞선다. 지혁은 둘의 대화가 오가는 사이 아주 짧게, 그러나 결연하게 휴대폰의 수신 차단을 풀었어요. 그리고 단 한 줄만 보냈죠. 내일 3시 재단 19층. 그 짧은 메시지가 파문처럼 퍼져나가던 새벽, 은호는 보유원 마룻바닥에 앉아 낡은 합판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새벽마다 돌아가며 덮어놓던 연탄 냄새, 오래된 비누 냄새, 그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98.1018이라고 볼펜으로 적힌 테이프.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비밀처럼 건넸던 것이었죠. 내가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느껴지면 그때 들어. 헤드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뒤로 낮은 여성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오늘은 내 생일이었는데. 목소리는 그러다 갑자기 끊겼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숨 가쁘게 지시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확실히 해. 서류는 사망으로. 건물은 계획대로. 은호는 손을 움켜쥐었어요.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아주 또렷해졌죠. 누군가 자신을 죽은 아이로 만들던 그날 밤, 여기 어딘가에 진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장례식장 한쪽에 임시로 만든 테이블에서 사고 보고서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블랙박스 원본, 교차로 신호 제어 로그, 보험사의 ARS 접속 기록, 그리고 교통과학연구원, 지인의 보건 분석. 그는 한 줄 한 줄 정막 속의 수치를 읽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숫자들 사이로 이도가 보일 때까지 절대 눈길을 떼지 않곤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40분 전 교차로 신호 제어가 12초간 엇박자로 전멸. 같은 시각 문화재단 협력업체 명예훼손으로 들어온 단문 지령. 가해 차량은 주차장 출차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차량 OBD 로그에 남은 급가속 기록은 교차로 진입 순간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사고 2시간 전 지역에 묻힌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늘은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우기기 어렵습니다. 지역은 마지막 파일 신호 제어기 마스터 접근 암호 변경 로그를 펼쳤어요. 장례 전날 밤 암호가 바뀌었고 그 권한을 부여한 상위 계정의 담당자는 재단 쪽 하청팀. 그리고 그 하청팀의 실소유가 가비아 명의의 페이퍼 회사를 통해 고성이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성재가 막 보고로 가져왔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땄냐? 지역이 묻자 성재는 피곤하게 웃었어요. 밤새 뒤졌지. 아버지 서재 금고에 비상용 자료가 있더라. 성재의 눈은 결심으로 단단했고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죠. 아버지도 지금은 돌아섰어. 늦었지만 바로 잡겠대. 지역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은호가 다가와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98년이라고 붙은 카세트에서 뽑아낸 디지털 파일. 노이즈 제거를 거치니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떠올랐죠. 사망 처리 계획대로 그 뒤로 나직은 여성의 나직한 대답이 덧붙습니다. 아이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잡음 끝에 아주 짧게 마이크를 쓰다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문 여닫는 금속 찰칵.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고 그 사이로 분노와 절제가 얇게 포개졌습니다. 내일 19층 끝내자. 고성이는 오전 내내 재단에서 이미지 세탁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위기에 빠지면 내러티브를 선점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료 첫 페이지에는 굵게 적혀 있었죠. 가족의 아픔 속에도 공익을. 그러나 11시쯤 법무팀장을 통해 한 통의 사내 통보가 전달됩니다. 재단 신호관리 하청 전수감사 개시. 관련 부서는 자료 제출. 허술한 문구였지만 이 문장을 쓰도록 만든 건 박진석의 직접 지시였어요. 고성이는 눈썹을 스치듯 치켜세우더니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림처럼 걸린 가족사진, 반듯하게 세워둔 공로패, 샴페인 병목에 걸린 금빛 리본. 그녀는 그 리본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렸고 조용히 신 팀장을 불렀습니다. 플랜 B 가동. 그 두 단어는 짧았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죠. 간이식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한다.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한다. 그리고 증거는 지운다. 낮 12시 반, 병원 주차장. 은호는 우진과 검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층고가 낮아지는 듯한 폐쇄감, 식은 금속 냄새, 안내 방송의 빛바랜 톤. 그녀는 계단 쪽 CCTV가 이례적으로 점검 문구를 띄운 걸 봤고 동시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자의 후드를 눌러 쓴 두 남자가 그림자처럼 접근했죠. 지금 가시죠. 말은 공손했지만 손목을 잡는 힘은 거칠었어요. 순간 반대편 트렁크가 퍽 하고 열리며 남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 차례지.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팔꿈치로 한 명의 명치를 정확히 눌러 고꾸라뜨렸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팔을 비트는 순간 옆구리로 미끄러져 들어온 그림자가 관절을 지렛대처럼 꺾어 바닥에 고정했죠. 지역이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모른다.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내뱉은 남자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지 일정 변경, 이 대상 1230. 그 지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았죠. 고성이가 쓰는 가명 훼손.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 주방. 조용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 전기포트 끓는 소리, 그리고 아주 짧은 발치 신 팀장이
트레이 위 물컵에 스포이드 하나를 갖다 댔습니다. 무향무취무 맛. 성분 분리 시 미량 형광 반응. 문제는 그 컵이 진짜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성재가 전날 밤부터 트랩을 설치해둔 덤이었고, 컵 표면에는 인체 지문 유분과 반응에 연녹색 핌이 번지는 시약이 얇게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주방불을 켜더니 형광램프를 집어 들고 말했다가 문 뒤를 비췄습니다. 거기 손등. 내가 들어왔네. 신 팀장의 손등이 연녹색으로 번들거렸고 주방 CCTV는 방금 되살아난 듯 모든 걸 찍고 있었죠. 경호팀이 달려들어 신 팀장을 제압하는 동안 성재는 그의 폰 화면에서 지와 이의 스케줄 트리를 스크린샷으로 떠서 수사팀과 지역에게 동시에 넘겼습니다. 오후 2시 40분 재단 19층 복도. 고요했습니다. 양쪽 벽에 미래공익연대 같은 단어가 적힌 인포그래픽 패널이 줄지어 있었고 그 가운데 회의실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둥근 테이블과 4개의 의자, 지역과 성재가 먼저 앉았고 고성희와 신 팀장이 들어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진석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벽 쪽에 법무팀장과 외부 포렌식 담당 변호사가 서 있었죠. 문이 닫히자 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우리 엄마를 죽인 이유 한 줄이면 됩니다. 왜? 고성희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고는 물잔을 들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약점은 가까이 있을수록 쓰임이 많다는 거. 유라는 울 때 결정을 잘해요. 간을 내놓던 떠나던 그건 상황 따라 다르고. 그녀는 물잔을 입에 대려다 문득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 물을 당신들이 준비했네. 친절해라. 성재가 봉투 2개를 테이블에 꺼냈습니다. 하나는 하청 계열사의 비상연락 문건. 다른 하나는 신호 제어 승인의 마스터 로그. 이 둘을 합치면 당신이 그 시간 12초면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는 내부 진술과 타임스탬프가 포개집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장 되받았죠. 진술, 돈이든 겁이든 주면 누군들 못합니까? 창업주도 그랬을걸요. 지혁이 테이블 밑에 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짧게 울렸죠. 사망 처리 계획대로 이어서 오래된 녹음 속 여성의 대답. 아이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잡음 끝에 문 여닫는 금속 찰칵. 고성희가 순간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디서 났어요? 성재가 차분히 대답했죠. 보육원.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죠? 고성희가 다시 웃었을 때 성재가 녹음 하나를 더 재생했어요. 이번엔 어젯밤의 박진석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더 늦기 전에 끝내자. 성희는 여기까지다. 회의실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가라앉았고 신 팀장이 숨을 삼켰죠. 고성희는 표정을 풀지 않은 채 한 박자 늦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분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편도 아니야. 결국 내 손 잡을 거야. 세상은 선악으로 안 움직여. 그러곤 아주 짧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톡. 그 신호와 동시에 회의실 맞은편 유리 너머 복도 끝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움직이려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지혁이 먼저 일어나 유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유리, 양면이죠. 당신이 밖에서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안에서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대편 유리 위쪽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감춰둔 마이크가 자동으로 튀어나왔죠. 법무팀장이 짧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의 발언은 모두 증거 보전을 위해 수사기관에 실시간 전송됩니다. 고성희의 입술이 단단히 오므려졌고 신 팀장이 초조하게 주머니 쪽을 더듬었지만 이미 회의실 입구 양쪽에서 경호팀이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래, 인정하지. 난 계산해. 울음, 상처, 결핍. 근데 너희도 똑같아. 그녀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엄마 잃고 복수의 계산을 했잖아. 나한테 오라 했고 증거를 쌓았고 내 방식의 신호를 조작했지. 내 슬픔을 무기로. 그 말은 분명 날카로웠지만 지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계산했죠. 근데 제 계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계산. 그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던질 카드도 준비했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교통특수사 수사관 둘이 들어왔어요. 재단 신호관리 하청 관련 전자기록 제출 영장 집행합니다. 고성희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고 신 팀장이 막아섰지만 법무팀장이 차분히 길을 터줬습니다. 협조하시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어두웠습니다. 성희.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저릿해졌어요. 내가 건드린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지켜야 해. 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고성희는 뜻밖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장은 내가 이긴 것 같겠지. 근데 너네 모르는 게 있어. 그녀는 손톱으로 물잔 밑을 가볍게 긁었고 그 밑에서 얇은 메모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진짜 비밀은 이제 시작이야. 메모지에는 손으로 그린 간단한 도식과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날짜는 이상하게도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죠. 1998년 10월 18일 그 밤의 원본. 은호의 등줄기를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었고 테이프의 날짜이기도 했어요.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던 신 팀장이 마지막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네. 오늘 밤 프로그램은 취소할까요? 성재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호팀 채널에 지시를 내렸고 동시에 지혁에게 눈짓했어요. 지혁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우진병실 전면 격리. 보육원 원장님 동선 보호. 저택 아버지, 경호 2겹. 그 지시가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밤 9시 병원 복도. 우진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진동을 느끼고 폰을 들었습니다. 미확인 번호에서 메시지 한 통이 떴어요. 끝나지 않았어. 내일 내 입으로 말해야 해. 누가 널 살렸는지. 우진은 그 문장을 10번쯤 읽고 천천히 삭제했어요. 그리고 새 메시지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아들이었지. 근데 이제 그만해. 보낸 직후 창문 아래 주차장의 검은 세단 하나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고 그 뒤를 멀찍이 박성재의 차가 따라붙는 게 보였죠.
우진은 더 이상 떨지 않는 손으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간 보유원 마당. 정순이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지켜.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흰 봉투 하나가 살짝 밀려 들어왔어요. 한유라 명의 자산 목록 미공개. 봉투 뒷면에 볼펜으로 휘갈긴 메모가 한 줄 붙어 있었죠. 사고는 시작일 뿐. 98년 밤에 원본을 열어라. 정순이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다음 순간 곧장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혁의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이어졌죠. 네, 어머니. 열쇠를 찾았어. 자정 무렵, 재단 데이터룸. 수사관들이 서버 이미징을 시작했고 성재가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었어요. 외부 백업 클라우드 섀도우, 텔레그램 봇 로그. 포렌식 담당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특히 지 계정의 자동 지시 루틴이 여기랑 붙어 있을 겁니다. 그때 화면이 번쩍이며 오래된 압축 파일 목록이 떴는데 맨 끝줄에 작은 파일 하나가 묘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N98키. 스셉.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고 힌트 칸에는 단 한 글자. 문만. 성재가 숨을 들이마시더니 어린 시절 저택 서재문 위에 걸려있던 작은 나무패를 떠올렸습니다. 만문서 지킬 수.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엉성하게 써 넣었던 작고 오래된 낙서. 유라. 성재는 조심스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2월 1998만 1018. 엔터. 잠금이 풀렸고 스크린에는 무수한 JPG와 WAV들이 쏟아졌습니다. 파일 첫 줄의 제목이 눈에 박혔죠. 98만 1018호를 쥔. 와. 지혁은 숨을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잡음이 거치고 성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아이는 내가 데려다 놓을 거야. 그 뒤를 잇는 여성의 울음. 그 아이 생일이에요. 오늘. 남자가 잠시 멈추더니 다짐하듯 말했죠. 그럼 오늘은 다시 태어나는 날이네. 이름은 유라.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 또 다른 발걸음 소리와 재빠른 속삭임. 빨리. 이 사람 오기 전에. 그 순간 지역은 화면, 구석의 타임스탬프에 박힌 장소 코드와 병원 기록의 동선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그 밤은 모두가 아는 장소 바로 옆에서 벌어졌고 한 사람은 아이를 살리려 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죽은 아이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의 계획이 같은 밤에 뒤엉키며 한 아이는 살아남고 서류 속에서만 죽었습니다. 이제 조각은 거의 맞춰졌어요. 남은 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 새벽 1시 반, 고성이의 집무실. 창밖 불빛이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고 책상 위 서류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주 서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 그런데 마지막은 내가 쓰지.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키카드를 꺼냈어요. W 지하, 문만. 오래전에 폐쇄된 지하문. 공사 때 잠시 쓰고 막아버린 연결 통로. 고성이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마지막 탈출로를 마음속으로 더듬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진짜 비밀은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힐을 벗고 조용히 운동화로 갈아 신었고
커튼을 여러 밤을 한 번 훑어본 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은호는 보육원 마룻바닥에 앉아 봉투 속 목록을 하나씩 넘기고 있었어요. 한유라 양도증여말소. 그 표제 아래 빽빽한 법적 절차와 도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도장들 사이로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선 하나가 있었죠. 유라 살아있음. 은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나 살아남았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끝까지 가요. 복수 말고 정의로. 그래도 제가 흔들리면 손 좀 잡아주세요. 몇 초 뒤 단 2글자의 답장이 왔어요. 계속, 옆. 새벽 2시 10분, 저택마당.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처마 밑에서 혼자 담담히 서 있었고, 성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어요. 아버지. 박진석은 우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차.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사람을 지키는 일은 젖는 거더라. 그 말은 변명도 포장도 아니었고, 늦었지만 선택의 문장에 가까웠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젖으면서 지켜요. 우리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비를 맞으며 마당을 걸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수빈이 조용히 커튼을 걷어 올리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이 집, 이제 진짜 사람 사는 집 같네. 수빈은 미소를 지었고 곧장 주방으로 내려가 따뜻한 차를 2잔 내렸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 문장을 닫아 주었죠. 그리고 아침. 도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각. 재단 데이터룸의 98월 진 파일은 복제되어 수사팀과 법원, 그리고 박진석의 개인 금고로 동시에 보관됐습니다. 병원에는 보호 인력이 2겹으로 배치되었고, 보유원에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밤샘 순찰을 서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분주했지만 그것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역은 검은 정장을 다시 걸치고 은호와 함께 보유원을 나서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내 등을 잡는 동안 넌 내 손을 잡아줘. 넘어지면 같이 넘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자. 은호는 웃었어요. 네. 같이. 문 앞에서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죠. 보내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의 한유라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키 하나와 카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WG하 문, 그리고 작은 쪽지 문은 밖에서만 여는 게 아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8년 밤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문. 이제 여는 법을 안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자막에는 짧은 문장이 흘렀습니다. 재단 신호 조작 정황 핵심, 인사 수사 확대. 화면 아래로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슬퍼했으며 누군가는 그래도 끝까지 가달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지역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같은 순간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서 고성이가 또 다른 문을 열려는 손짓을 했죠. 그 손짓은 마지막 발악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는 초대일까요?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한우진.
상처의 방향이 다르고 죄책의 무게가 달라도 이 밤만큼은 같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우진이 병실에서 천천히 속삭였어요. 내가 내 오빠로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할게. 그리고 같이 밝혀보자. 우리가 죽었다고 적힌 밤에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